자, 이제 그 탄력성에 대해 설명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미를 정확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장으로 나오건 분수식으로 나오건 간에 의미만 아시면 게임이 끝나요. 무슨 말이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가격 탄력성이건 소득 탄력성이건 교차 탄력성이건 간에 공통적인 구조가 뭐뭐의 대한이 나오죠. 뭐뭐의 대한. 이 구조가 동일합니다. 근데 문장에서 뭐뭐에 대한 이 말이 나오면 어느 파트를 막론하고 대안의 앞이 분모입니다. 대안의 뒤가 분자고. 그러면 앞이 분모고 뒤가 분자다. 이걸 안다면 별도로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의미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공식의 암기가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볼게요. 아, 그래? 그럼 대안의 앞이 분모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분모가 가격 변화율이고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율인가? 맞아요.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응용 좀 해보죠. 수요 탄력성이 있다면 무슨 탄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항상 수요가 있다면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공급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만 있는 거지 공급의 소득 탄력성, 공급의 교차 탄력성은 없어요. 가격 탄력성만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느냐? 만약 이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면 앞에 가격 변화는 똑같고 뒤에 수요 대신에 뭐만 바꿔주면 될까요? 공급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문장 만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맞죠? 또 공식도 분모값 가격 변화는 똑같은데 분자값만 수요 빼고 공급 집어넣으면 되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로서 공식이 나온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말 외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바꾸기만 수요 대신에 공급만 바꿔주면 되는 걸 이것 따로 외우고 저것 따로 외우다가 여러분 생각에 외울 게 더럽기만 외울 게 더럽게 많은 게 아니고 외우지 않을 걸 외우다 보니까 많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자 이거 응용해 볼게요. 지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맨 앞에 제목에 소득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 분모가 뭘까요? 네, 소득의 변화 맞아요. 근데 분자값은 똑같이 수요량이 나오니까 수요량의 변화일자가 들어야 되는 거 맞겠죠? 그런데 자 교차 탄력성 공식은요. 여기서 A제 B제라는 말이 잠깐 없다고 보자. 없다. A라는 물건, B라는 물건 이 말이 잠깐 없다고 본다면 기본 구조는 첫 번째 가격 탄력성 구조와 똑같잖아요. 그럼 공식도 그렇죠.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 기본 공식의 구조는 동일하다는 거 여기까지는 대략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럴 때 맨 앞에 A제, B제, 뭐 X제, Y제, 뭐 아파트 연립, 뭐 단독주택 빌라 이렇게 다른 물건의 명칭만 붙여주면 게임이 끝난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공식 따로 보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비교합니다. 저 보지 마시고 칠판을 잘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 탄력성 바로 앞에 나온 제목이 가격이니까 가격 변화율. 바로 앞에 나온 제목이 소득이니까 소득 변화율자가 나오는 거 이해되실 거고 맨 앞에 나온 제목이 수요니까 그 뒤에 말은 모두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구조 이해되셔요? 오케이? 그럼 제가 만약에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미리 요령을 좀 알려드린다면 제가 수험생 입장이잖아요. 저는 가격 탄력성만 정확히 할 거야. 왜? 가격 탄력성이 문장에서 요 위아래 비교해봐요. 가격 탄력성의 의미 속에 있어. 맨 앞에 가격 대신에 소득만 바꿔준다면 소득 탄력성이 뜻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 비교합니다. 자, 가격과 교차 탄력성 구분할 때, 비교할 때 그 교차 탄력성에서 뭐 아파트 연립 이런 식으로 물건이 없다고 본다면
첫 번째 가격 탄력성의 문장과 세 번째 교차 탄력성의 문장 구조가 완벽히 같잖아요. 다만 교차니까 가격과 양 앞에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빌라 이렇게 다른 물건의 명칭만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수험생 입장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수험생이라면 저는 다 외우지 않아요.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문장을 정확히 기억했다가 가격 대신에 소득만 바꾸면 소득 탄력성이요. 가격과 수요량 앞에 아파트 연립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물건의 명칭만 붙여준다면 그것이 곧 교차 탄력성을 의미하지 않느냐. 맞아요? 안 그래요?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 오케이? 여러분들은 저거 다 따로따로 외워 나중에. 따로따로 외우다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제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될 걸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전부 뭐뭐에 대한 나왔죠? 그럼 대안의 앞이 무조건 분모. 대안의 뒤가 무조건 분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가격 변화율이 분모,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 소득 탄력성이면 소득 변화율이 분모,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 교차 탄력성은 A라는 물건의 가격 변화가 분모, 분자는 B라는 다른 물건의 수요량의 변화가 분자. 맞죠? 그럼 보세요.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도 가격, 소득, 교차 탄력성 모두 분자 값은 전부 이러잖아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구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나중에 기초수 보면 지금 개념도 잘 뜻도 모르고 있는데 전부 계산 문제를 해놔가지고 이거 봐봤자 머리 쥐어 뜯겨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는 내용은 기초서의 내용이 아니라 요약집의 내용이라고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최소 6개월 이상 공부를 한 뒤에 봐야만 무슨 말인가 알아듣는 거고 기초 때는 말뜻부터 써놔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괜히 이렇게 뭐 계산 관련된 게 많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지 마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제가 OT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각 파트별로 계산 문제를 모아가지고 하루 날 잡아서 특강의 형태로 몰아드리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 받아보셔도 10문제 중에 아무리 못 맞춰도 5, 6문제는 맞춰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가격 탄력성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문장을 그대로 외우려고 하잖아요.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요, 잘 보세요. 의미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무엇이 변한다.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구하는 값이잖아요.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탄력성은요. 가격 탄력성이건 소득 탄력성이건 교차 탄력성이건 모두 결과적으로 수요량이 얼마나 바뀌는가를 구하는 값 맞죠? 그래서 양이 얼마나 바뀌는가를 측정한다는 의미에서 측정할 양을 써서 정량적 지표란 말을 쓰는 겁니다. 탄력성 뭐라고요? 정량적 지표다. 왜? 보세요. 외우는 게 아니고 가격 탄력성이건 소득 탄력성이건 교차 탄력성이건 모두 수요량이 얼만큼 바뀌는가 이걸 구하는 값 아닙니까? 그럼 양이 얼만큼 바뀌는가를 구해야 되니까 측정할 양량을 써서 정량적 지표다. 오케이? 근데 과거 기출문제에서 정성적 지표였거든요. 정량적 지표라고 해야 되는데 정성적 지표다라고 하는 바람에 정성이 부족해서 틀렸던 그런 기출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정성적 지표라고 하는 건 어떤 수준 또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량적 지표는 양의 변동을 측정할 때 정량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령 하나 탄력성 관련해서 무조건 무슨 탄력성이든 정양 그래야지 정성 이렇게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라는 점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가격 탄력성의 구조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변수가 2개밖에 없는 거야.
무엇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무엇이 변한다? 그래서요, 탄력성을 아주 간단하게 공부를 하시려면 두 가지만 비교한다. 가격 변화와 양 변화. 그 매년 그 경험을 해보면요, 많은 수험생들이 탄력성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시고도 정답을 구하기가 어려운 게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탄력성에 비해서 두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가격 변화와 양 변화 두 가지만 비교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취재자가 문장을 석줄, 넉줄을 만들어. 석줄, 넉줄을 만드니까 포인트는 가격 얼마 바뀔 때 양 얼마, 이것만 보면 되는데 그 석줄, 넉줄이 다른 문장에 현혹당하여. 다른 거 보다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다른 거 보다가 이 더럽게 기네, 이 나쁜 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본다? 넉줄 되잖아요. 다 빼. 가격 얼마 바뀌고 양 얼마 바뀌었지? 전 두 가지밖에 비교 안 해요. 왜? 그것이 가격 달성의 핵심이니까. 아시겠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양대 변수가 뭐라고요? 가격의 변화. 가격이 얼마 바뀔 때 수요 탄력성이니까 수요량이 얼마 바뀌는가, 이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면 저 수요 대신에 뭐만 바꿔주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살펴보시기 전에 여러분, 수요 탄력성이건 공급 탄력성이건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이에요. 무슨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절대값을 구해요. 조심할 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절대값이 아니에요. 절대값이 아니란 말은 0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값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절대값으로 구한다. 그 말은 0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음의 값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understand? 따라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그 말이 없다고 보고 문제를 푸는 게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수요 법칙 배우셨죠? 수요 법칙은 물건의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반대로 바뀐다는 원리가 수요 법칙 아니었습니까? 맞죠? 물건값 비싸면 덜 사고 값 싸지면 더 산다. 그게 수요 법칙이었잖아요. 수요 법칙상 수요 곡선은 마이너스 음의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걔는 무조건 마이너스 값밖에 안 나와요.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가격 탄력성은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플러스, 즉 절대값으로 값을 구합니다. 마이너스 의미 없어요. 그 말은 계산 문제도 더럽게 쉽다는 거야. 올라간다 내려간다 다 필요 없어. 그냥 가격 얼마 바뀌고 양 얼마 바뀐다 숫자만 보잖아요. 그럼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음의 값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업을 커리대로 잘 받아보시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그래서 그때 곰돌이가 그런 말 했구나. 제 별명이 곰돌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아파트라는 물건이 있다고 보자. 이거의 아파트라는 물건이. 그러면 아파트라는 물건의 가격이 10% 오르거나 내린다 이렇게 말이 나왔다 이거죠. 근데 그랬더니 아파트의 수요량이 15%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저기서 가격의 상승 하락과 양의 증가 감소를 가로로 묶은지 아세요? 필요가 없으니까. 계산의 필요가 없어. 왜? 절대값이거든. 절대값이니까 이걸 오른다 이런 생각한다는 건 마이너스 플러스를 계산한다는 건데 항상 플러스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승 하락 증가 감소는 필요가 없어요. 뭐만 보시면 돼? 숫자만. 자, 일단 여기 보세요. 가격 얼마 바뀌었어요? 퍼센트도 필요 없고요. 숫자만. 10. 바뀔 때 양이 15 바뀌었죠. 그럼 어때요?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었죠. 그게 탄력이에요.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뀐 건 이해됐죠? 이 말은 자극에 비해서 반응의 정도가 크게 나왔다는 거잖아. 이걸 수요가 탄력적이다 또는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잠깐 이해를 돕고자 다른 말씀 좀 드려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간섭힌다는 것도 자극을 준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간섭히는 것도 자극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경제학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근데 누군가를 간드럼을 태우는 건 자극이고 간드럼을 타는 건 반응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간지럼을 태워도 아주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간지럼을 태운다는 자극에 비해서 간지럼을 타는 반응의 정도가 크게 나온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게 탄력이라고.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뭐하냐? 태웠어. 간지럼을 태웠어. 근데 뭐라 그래? 뭐해? 왜 이러는 건데? 이런 경우 있죠. 목석 같은 그 인간. 어? 이게 바로 뭐다? 자, 간지럼을 태운다는 자극에 비해서 별로 간지럼을 타지 않아요. 그럼 반응이 적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를 비탄력적이다. 이런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열심히 태워서 간지럼을 전혀 안 타. 이만큼도 안 타. 이거를 목석 같은 그놈 그래서 완전 비탄력 그래요. 완전 비탄력.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안 태웠어. 간지럼 안 태웠어. 눈만 봤어. 근데 입이 거품 물고 쓰러져. 이런 경우 뭐죠? 간지럼을 태운다는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간지럼을 탔지요.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나왔지요. 이런 경우를 완전 탄력 그래요. 오케이? 저예요. 제가 완전 탄력입니다. 그래서 간지럽히겠다 하는 순간 벌써 넘어져요. 저는. 다리 힘 풀리고.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어떤 게 자극이 됐든 간에 자극에 비해서 반응의 정도가 크게 나오면 탄력이고 작게 나오면 비탄력이고 전혀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완전 비탄력이고 자극이 없는데도 반응이 나온다면 완전 탄력이다. 게임 끝난다고. 근데 가격 탄력성이니까 여기서 자극은 가격의 변화고 반응은 수요량의 변화다. 이게 양대 산맥이에요. 오케이? 그럼 뒤집어 볼게요. 이게 지금 수요가 탄력인 거 맞지요? 이럴 때 수요 탄력성이 크다 또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거 조금 아까 공식에 이렇다 그랬잖아요. 가격 변화가 분모고 양의 변화가 분자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계산을 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또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절대값이니까 상승, 하락, 증가, 감소 필요 없습니다. 숫자만 볼게요. 가격이 10 바뀌죠. 양이 15 바뀌죠. 1.5네. 10분의 15면 1.5 나오잖아요. 1보다 크죠. 이거예요. 우리 가격 탄력성은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값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가격 탄력성은 기준값이 1이에요. 지금 1.5라는 값은 1보다 큰 값 나오죠.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 또는 탄력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문장 3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를 잘 봐요. 가격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경우 수요가 탄력적이다. 맞습니까? 지금 부등호 그려보시면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문장으로 만들면 가격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경우 수요가 탄력적이라 한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수요가 탄력적이라 한다. 저기 1.5 써 있잖아요. 저기 1.5. 오케이? 그러면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 이를 탄력성이 크다 또는 탄력적이라 한다. 맞죠? 그러면 이 3가지 문장 모두가 같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당장 외우라는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일단 지금 당장 이게 맞다고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고 있느냐? 내는 놈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뭐 탄력성 값 1보다 큰 경우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놈은 뭐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큰 경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놈은 차라리 자극하고 반응 나면 그나마 다행이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물어본다고 또다시 독립변수 변화율에 대한 종속변수의 변화율이 큰 경우 이는 수요가 이래버린다고. 여러분 독립변수가 원인이고요. 종속변수가 결과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어떻게 문장을 만들 그 문장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뭐 독립변수 이건 뭐야? 이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문장으로 말을 내든지 간에
그걸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하지 않고는 외운다고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틈틈이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런 말 이렇게 바뀝니다 하는 그 말들이 한결같이 기출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듣고 익히시다 보면 나중에 그 문제 풀 때 좀 되잖아요. 맨날 들어봤던 그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쉽게 풀지. 맨날 들어봤던 거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렵다고 제가 수업이나 안 하고 뜻만 얘기해드리고 쉽게 넘어갔다. 배울 땐 쉽죠. 막상 문장 딱 보잖아요. 배운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돼?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딜레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쉽게 해서 뭔가를 얻어낼 것이냐, 아니면 약간 어렵지만은 결과로 합격을 시켜드릴 것이냐. 합격을 시켜드릴 강의를 하면요, 절대 쉬울 수가 없어요. 재밌을 수가 없어. 오케이? 그리고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럼 재밌으면서 합격한다.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올 때, 그때 빼고는 재밌게 공부하면서 합격한다?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이따 그래프를 그려보리겠지만은 탄력성이 클수록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요. 그럼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건 기울기가 작다는 말일까요? 크다는 말일까요? 그렇지요. 제가 저 말을 쓰고 있는 건 이런 그 교과서에 보면 기울기가 이게 완만하다고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오 마이 갓. 작다고 나오잖아요, 문장에서. 들은 적 없다고 틀려오셔. 그 말을. 그러니까 이게 개론 선생들이 정말 강의하기가 어려운 게 최소한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 기대는 하잖아요. 뭐 작다는 말과 기울기가 완만한 말은 그 같은 말인 건 아시겠지 하고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완만하다고 배우신 분들이 작다고 써놓으면 그걸 배운 적이 없다고 틀려오니까 정말 이게 수업하기 어려워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진짜. 자, 그럼 뒤집어 볼게요. 여러분, 예상컨대 탄력의 반대는 탄력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닐 비를 써서 비탄력이라고 합니다. 비탄력. 그럼 내용 반대겠죠. 자, 가격이 이제 제가 절대값 그랬죠. 그럼 상승, 하락, 증가, 감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숫자만 써볼게요. 자, 가격이 퍼센트 필요 없어. 10이 바뀌더래. 근데 양이 5가 바뀌더래. 그럼 일단은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뀐 거 맞죠? 자극에 비해서 반응의 정도가 작게 나온 거 맞죠? 간지럽혔지만 상대방은 간지럼을 크게 타지 않는 거 맞죠? 그럼 탄력, 비탄력. 비탄력. 이게 비탄력이에요. 그럼 비탄력인데 이 숫자를 공식에 한번 대입해 보죠. 가격이 10 바뀔 때 양이 5 바뀐 거 맞죠? 그럼 10분의 5니까 0.5죠. 이 값은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작은 거 맞죠? 그리고 응용해봐요. 기울기가 완만하다의 반대는 급하다, 가파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급하다, 가파르다는 말은 기울기가 크다, 작다. 크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칠판 다시 한번 보세요. 위쪽은 수요가 탄력이고 아래쪽은 수요가 비탄력인 거 맞죠? 그러니까 부동호, 가격과 양 비교할 때 부동호도 반대고 탄력성 값도 1보다 크다, 작다, 반대고 기울기도 크다, 작다가 완전히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한테만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탄력만 기억할 거예요. 탄력 기억했다가 비탄력 나오면 내가 기억한 그 내용을 거꾸로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탄력의 반대가 뭐다? 비탄력이다. 그럼 어떤 분은 저는 탄력 싫어요. 비탄력 할 거예요. 그럼 그러시든지. 비탄력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양쪽 모두를 다 외우는 건 시간 낭비다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개념을 정확히 알면 탄력의 명칭만 봐도요. 탄력의 반대가 비탄력이잖아요. 그럼 내용도 반대겠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거. 가격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경우 이를 수요가 비탄력적이라 한다. 맞나요?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이를 수요가 비탄력적이라 한다. 맞습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퍼치든 매치든 똑같은 말 반복한 거 맞죠?
그래서 제가 OT 때 뭐라고 했어요? 출장 놈마다 히프 하는 놈이 있거나 볼기짝 하는 놈도 있고 궁뎅이 하는 놈도 있지 않느냐. 그 모든 문장을 모두 익혀야만 어느 누가 문제를 내더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시 바뀔 때 가격이 양도 뭐 늘건 줄건 10이 바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동폭이 같죠? 그럼 가격 변화만큼 양도 바뀌는 거 맞죠? 이럴 때 경제학에서는 단위 탄력적 그래요. 단위 탄력. 자, 숫자 대입해 볼게요. 가격 10, 양 10이죠. 1이네. 이럴 때 그래프 그려보잖아요. 그럼 직각삼곡선 나와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와, 직각삼곡선? 이건 또 뭐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가운데 지나가는 대각선이에요. 가운데 지나가는 대각선인데 생각해봐요. 문제를 만들 때. 수요가 단위 탄력적인 경우 수요 곡선은 가운데를 지나가는 대각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쁘게 바꿔서 직각삼곡선이다. 오케이? 그럼 이것도 해볼게요. 수요 곡선이 직각삼곡선 이 말이 나오거나 수요 탄력성이 1인 경우라고 나오거나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라고 나오거나 모두 같은 말 한 거 아닌가요? 이해 가시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배우시잖아요. 어떤 때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문제 풀 때. 문제 풀 때. 왜? 실제 문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이게 실제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때요? 맨날 듣던 게 나오니까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요. 문제 풀고 점수 얻어서 합격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에 맞춰 수업을 받으셔야 되고. 됐지요? 그럼 아까 했던 거. 가격이 바뀌었어요. 근데 양은 안 바뀌어. 이 말은 뭐냐? 자극은 있는데 반응이 없어. 간지럽혔지만 상대방은 목석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자극을 준 보람이 전혀 없는 거죠. 이 말을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간지럽힌 보람이, 자극을 준 보람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괜히 간지럽혔네, 탄력성은 0이다. 그러면서 곡선의 기울기는 수직선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양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완전 비탄력은요, 양 변화가 없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예상합니다. 그 완전 비탄력의 반대는 뭘까요? 완전자 없고요. 비탄력의 반대가 뭐죠? 탄력이야. 그럼 완전만 붙이면 돼요. 완전 탄력. 그럼 내용도 반대겠죠. 그러면 가격은 안 변하는데 양이 바뀌겠죠. 간접히지 않았지만 이미 호흡곤란에 빠져서 응급실로 이송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 탄력이죠. 그러면 이보다 탄력성이 클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탄력성 값이 무한대다. 그럼 그 수학에서 영의 반대가 무한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문과 출신 특징. 무한대 반대가 뭡니까? 그럼 0이 나와야 되는데 유한대예요. 무한의 반대가 유한. 문과 특징. 그러니까 이과 물어보면 무한대 0이면 해 나오는데 우리 문과 분들은 무한대 반대는 유한대인데 그래요. 유한대라고 저 뒤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직선의 반대가 뭐죠? 수평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예. 근데 제가 오늘은 기초다 보니까 그래프까지는 그리진 않을게요. 그래프는 그리지 않는데, 근데 저걸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봤잖아요. 그럼 벌써 명칭만 봐도 어차피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은 반대말일 것 예상되잖아요. 그럼 내용도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조금 아까 뭐라 했어요? 저 같으면 탄력, 비탄력 모두 안 보고 탄력만 기억했다가 비탄력 나오면 반대로 뒤집을 거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완전 탄력이 나왔잖아요. 그 완전 탄력 기억했다가 완전 비탄력 나오면 역시 반대로 뒤집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지저분하게 나오면 어떤 형태냐면 섞어버려요. 자, 요 칠판 보시면서 제가 완전 비탄력 얘기해 볼게요.
가격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그건 완전 탄력인데, 완전 탄력 해볼게요. 가격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변동하는 경우, 이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며 수요 곡선은 수직선의 모습을 보임이 일반적이다. OX. 수평이죠. X잖아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섞어놓는다고. 그럼 여러분은 최소한 사실 그래프 안 그려봐도 저기 나와 있는 개념만 정확히 만약 뭐 외우시든 뭐 하든 간에 아시잖아요. 여기 관련된 문장은 다 맞춰요. 이게 전부거든요, 사실은. 근데 기본 수업할 때는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정확히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개념은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보세요. 굳이 문장 외울 거 없잖아요. 뭐만 두 개 비교하면 돼요. 가격 변화와 양 변화. 자,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뀐다. 탄력.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뀐다. 비탄력. 가격 바뀐 만큼 양 바뀐다. 단위 탄력. 가격 안 바뀌는데 양 바뀐다. 완전 탄력. 가격 바뀌는데 양 안 바뀐다. 완전 비탄력.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만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서 이해하셨다고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그날 배운 거 복습을 통해서 익혀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놓고 이제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0보다 작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그럼 계산 관련된 건 나중에 할 거고 지금 하나만 얘기할게요. 소득 탄력성은 0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기준이 0이야. 0. 그럼 소탄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 탄력성 기준값이 얼마였죠? 1이었잖아요. 1보다 크다 할 때 나왔잖아요. 근데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기준값이 0이에요.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자,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게 나올 때가 있고 0보다 작게 나올 때가 있어요. 계산은 나중에 합니다. 예. 근데 결과로 소탄이 0보다 크게 나오면 걔는 정상제라고 해요. 정상제. 근데 소탄이 0보다 작을 때는, 즉 음의 값을 가질 때는 열등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문장 속에서 소득이 나왔다. 그 무조건 보기 속의 정답은 정상제 아니면 열등제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소득이란 말이 나오면.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문제 속에 소득이란 말이 없어. 근데 보기 속에 정상제, 열등제가 있더래. 걔네들은 처음부터 답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답이 아닌 거예요. 아시게? 그런 것들이 전부 문제풀이 요령이에요. 오케이? 근데 정상제가 뭐냐면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그러니까 소득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어떤 물건을 더 사게 될 때 그게 정상 아니냐. 그래서 정상제. 열등제는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에요. 그 대표가 뭐냐면 굳이 칠판을 안 쓸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쇠고기라고 합니까? 소고기라고 해야 됩니까? 소고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쇠고기라고 하면 잡혀가요? 안 잡혀가죠? 예, 어차피.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소고기는 돼지고기보다 값이 비싸죠. 그 평소에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소득이 늘었대. 뭐 예컨대 갑자기 뭐 보너스를 받았다, 뭐 연봉이 뭐 인상됐다, 기분 좋아가지고 야, 오랜만에 우리 소고기 한번 먹으러 가자 그러지. 오랜만에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욕 먹어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내 주머니 사정이 좋아졌어요. 그럼 그동안 비싸서 먹지 못했던 소고기를 한 근이라도 더 먹게 되지요. 그럼 소고기는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럼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이죠. 그게 정상제예요. 왜 정상제 그런 줄 알아요? 야, 돈 많아지면 비싼 거 먹는 게 정상 아니니? 그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을 웃기기 위해 선 거냐고? 아니, 그게 원래 그 뜻이에요. 그 말 뜻이.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열등제가 뭐냐? 반대야. 봐봐요. 우리 조금 전에 보너스 받아가지고 오랜만에 비싸서 먹지 못했던 소고기를 한 근 더 먹게 된다는 거. 잘 들어요? 그동안 즐겨 먹어왔던 돼지고기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그럼 소고기를 한 근 더 먹는다는 건 그동안 즐겨 먹어왔던 돼지고기는 한 근이라도 덜 먹는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돼지고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해요. 그럼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바뀌죠?
이런 물건을 뭐라 그런다? 열등제. 근데 우리 입장에선 다 맛있는데. 그렇죠? 사실상 영양 이런 걸로 볼 때는 돼지고기가 훨씬 좋대요. 사람 몸에 소고기보다. 됐습니까? 그거예요.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교차 탄력성도 뭐 0보다 크다 작다 나와요. 근데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고 0보다 작으면 보완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체제 나왔건 보완제란 말이 나오건 일단 물건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직 쓰기 전에 여러분 대체한다는 말 제가 저번 주에 해드렸잖아요. 대체한다는 건 뭔가를 바꾼다. 근데 바꾸려면 같거나 비슷해야 대체가 되지 다른 것끼리는 대체할 수가 없다. 개별성 할 때 설명드렸던 말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그 부동산 공부할 때 이 대체제의 대표적인 예를 얘기하면서 꼭 아파트 연립을 보통 들거든요. 그렇죠? 쓸게요. 얘기에다 또 못 알아들어서. 여러분 저 이해는 좀 해주세요. 마스크 쓴 상태에서 말하는 건 더럽게 힘들어요. 숨 막혀 죽겠어요, 이게. 자, 아파트란 편상 여러분, 아파트를 A라는 물건, 연립을 B라는 물건 그러자 이거예요. 근데 보통 얘들이 대체제 관계다라고 하거든요. 왜 대체인 줄 아십니까? 분명히 물건 자체는 아파트 연립이 다른 물건 맞지요. 그러나 용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둘 다 주거용 건물이잖아요. 그럼 예컨대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구입이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연립주택에 거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용도의 물건끼리는 대체,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관점에서 양들은 대체제 관계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하여튼 문과식의 표현이고 경제학의 원리는 뭐냐면 보세요. 여기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싸진다, 비싸진다. 비싸진다. 그럼 더 사요, 덜 사게 돼요. 덜 사죠. 값이 비싸면 덜 사요. 그럼 아파트의 수요량이 증가, 감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구입이 어렵다면 아파트 대신 쓸 수 있다. 연립주택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그럼 연립주택의 수요량은 증가, 감소.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제 잘 봐요. A라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B라는 다른 물건의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럼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게 대체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체제는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물건의 수요량이 동일 방향 또는 비례 관계 또는 일치. 오케이? 이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무슨 제라고 한다? 대체제. 그럼 반대로요. 저 칠판 다시 한번 보세요.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싸지면요. 아파트를 많이 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전보다 연립주택의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럼 연립주택 수요량도 줄어들죠. 결국 뭐냐.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그 가격과 다른 물건의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물건을 뭐라 그런다? 대체제 그래요. 그래서 대체제는 암기법이 대가수비거든요. 대가수비가 뭐냐면 자 봐요. 대체제는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한다는 건 같은 방향. 이게 일종의 암기법이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대가수비만 벌써 외워버린다 그러지 말고 대가수비가 왜 나올까? 좀 힘들라고 복잡하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건 값이 비싸지니까 사기가 어렵게 되겠구나. 그럼 상대적으로 값이 싼 연립주택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려고 하겠구나.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물건의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뀌네. 이런 물건을 경제학자들이 대체제라고 부르자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완제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어 라고 말할 때 보완의 뜻은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그리고 따로따로 쓸 때보다 함께 할 때가 더 도움이 되는 경우 보완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완제도 물건이 두 개인데 물건끼리 따로 쓸 때보다 함께 쓸 때 소비자의 효용이 뭐냐면 만족. 소비자의 만족을 유틸리티 효용이라고 하는데 그 효용이 커지는 물건을 보완제라고 해요. 여러분, 보완제의 대표가 뭔지 아십니까? 커피, 설탕이요. 여러분, 커피, 설탕 생각해봐요. 커피와 설탕을 따로 사용할 때보다 커피, 설탕을 섞어서 소비, 즉 마시면 요즘 분들은 별로 아니지만 옛날 분들은 그래, 커피는 길거리가 최고야. 길거리 길다방 그 커피 믹스 있잖아요. 설탕 들어간 거 이게 최고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뭐 아메리카노다 해갖고 뭐 블랙커피 많이 잡술 게 있지만 그런데 사실 정확한 표현이 블랙커피가 아니에요. 노슈가 커피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다? 옛날 분으로 따진다면 커피 따로 설탕 따로 사용하는 것보다 커피와 설탕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만족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물건을 뭐라 그래요? 보완제. 근데 그것은 말뜻일 뿐이고 시험에 나오는 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써볼게요. 지금 커피, 설탕이 대표라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커피를 A라는 물건, 설탕을 B라는 물건하고 가정해 봐요. 그럼 커피 가격이 올라간대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탄력성이 뭐 크든 작든 뭐 대체제든 보완제든 어떤 말이 나와도요.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지는 거고 비싸지면 그 물건 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근데 왠지 우리 수험생들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앞에 뭐 탄력성이 뭐 크다는 거 나온다거나 뭐 대체제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왠지 뭐 다른 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드시나 봐. 아니라고. 앞뒤에 무슨 말이 나와도 가격 오르면요. 비싸지죠? 비싸면 덜 사는 거예요. 그럼 커피 비싸서 못 마시겠네가 나오겠죠? 그러면 커피에 타서 마신 설탕도 이전보다는 더 많이 쓸까요? 덜 쓸까? 그럼 설탕의 수요량은 이전보다 줄어들겠죠? 자, 봐요. A라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니까 B라는 물건의 수요량이 줄잖아요. 그럼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게 바로 뭐다? 보완제. 그래서 보완제의 암기법은 보가수반이에요. 자, 보는 보완제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암기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화살표를 딱 그려가면서 이러니까 같은 방향, 이러니까 반대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깨달아 안 뒤에 대가수비, 보가수반을 외우셔야지 처음부터 암기법부터 정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네. 근데 이렇게 기억해도요. 기본 수업 들어가 또다시 여쭤보면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때 또 한 번 들어보는 거. 3월 달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탄력성 가볍게 기초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조금 쉬었다가 경기 변동 들어갈게요.